지금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페트라는 진실과 얼마나 가까운가? 장밋빛으로 물든 바위 도시,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등장한 그 웅장한 모습이 페트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가?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단 한 걸음만 벗어나면 고고학자조차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벽들이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서양의 수압 기술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놀라운 수로 시스템. 12구의 해골이 발견된 무덤. 그러나 어째서인지 텅 비어있는 다른 지하 묘실들. 유럽이 수세기가 걸려 고안해낸 수학 없이 정확히 이 도기울기를 계산해낸 고대인들. 요르단 사막 깊숙이 숨겨진 이 12가지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시카고 대학교의 찰스 오틸로프 박사가 2020년 MDPI 워터저널에 발표한 수력공학 연구, 리처드 베이츠 교수가 2024년에 이끈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발굴 보고서, 그리고 미국 연구센터의 고고학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여행 블로그가 아닌 철저한 발굴 기록과 유체 역학 분석에 기반한다. 다시 한번 묻겠다. 정확히 이 각도가 품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오틸로프 박사의 유체 역학 모델링은 놀랍게도 이 각도가 특정 파이프라인 직경과 거칠기 계수에서 유량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단 1도만 벗어나도 유량이 30%나 감소하고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한다.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100년 사이, 나바테아인들은 수만 개의 도관을 방수 시멘트로 연결하여 이 최적의 각도를 구현했다. 각 도관의 길이는 약 30cm,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고 가마에서 구워졌다. 연결 부위는 소켓 형태로 한쪽 끝이 좁아져 다음 관의 홈에 꼭 맞도록 설계되었다. 방수 모르타르는 이음매를 완벽하게 밀봉했다. 압력으로 인한 누수를 막고 균열 없이 열 팽창을 가능하게 하는 이 기술은 현대의 배관공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나바테아인들은 어떻게 이 기술을 2000년이나 앞서 발명할 수 있었을까? 박사의 연구는 나바테아인들이 경사, 거칠기, 수력 반경을 기반으로 개방 및 폐쇄 도관 모두에서 흐름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토목공학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을 그들은 이미 바위와 점토로 구현해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어떤 기록도, 수학 논문도, 공학 교과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산을 깎아 만든 대체 경로에서 시행착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했다. 현대 공학자들이 컴퓨터로 검증하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각도로. 관찰 능력, 세대를 거친 지식 전달, 혹은 다른 곳에서 유래된 잊혀진 기술일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압력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 뼈대마저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되는 끔찍한 광경을. 고대 로마의 찬란했던 수도시설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격 현상. 갑작스러운 유량 변화가 일으키는 파괴적인 압력 충격이었습니다. 밸브가 닫히거나 흐름이 멈추는 순간 압력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관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로마의 기술자들은 속수무책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파괴적인 힘의 근원을.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바테아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파괴적인 힘의 존재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로 물을 공급하는 핵심 시스템 속에 정교한 장치를 심어놓았습니다. 압력 급증을 완화하고 하류의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유압식 완충 시스템을. 이 시스템은 파동의 전파, 과도 압력의 상승, 그리고 유량 체제의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현대의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들은 나바테아인들의 이 놀라운 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설계가 로마의 수도시설과 중세시대의 수로 시스템을 파괴했던 바로 그 문제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어떻게 수격 현상의 위험을 그토록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 유산은 현대 사회에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개의 수로, 나란히 뻗은 물길, 단순한 중복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의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하나가 즉시 물 공급을 책임지는 완벽에 가까운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수로 방식은 극도로 정교한 위험 관리의 증거입니다. 페트라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연간 강수량이 불과 150mm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 손상만으로도 도시 전체의 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좁은 협곡 통로를 따라 두 개의 병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의 수로만으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노력은 곧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파이프들은 서기 2000년 후 서구의 배관 기술에서나 표준으로 자리잡게 돼 소켓 스피곳 연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접합부는 모르타르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로 곳곳에 설치된 침전조. 그것들은 물의 속도를 늦추고 흙탕물이 가라앉도록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침전조는 강바닥의 깊이 약 1m, 폭 약 2m로 파여 있었습니다. 물이 넓은 침전조로 흘러들어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부유하던 침전물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깨끗한 물은 침전물 층 위에 설치된 출구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 침전조들은 시스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수직으로 뻗은 배수관. 그것들은 운동에너지를 솟아시켜 과도한 압력으로 인한 파이프 손상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의 웅덩이에 부딪혀 추진력을 잃습니다. 이러한 제어된 에너지 솟안 방식은 고속의 물살로부터 파이프를 보호하고 도자기 파손이나 연결부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나바테아인들은 현대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압력계도, 유량계도, 그 어떤 진단 도구도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물을 관찰하고 다양한 수로 구조에서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실험하고 관찰을 통해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적 방법은 수학적 최적화와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그들의 관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흐름 패턴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흐름 시간을 측정하여 도구 없이도 유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토착민들의 수력학 지식은 그들이 수세기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시그수로는 오늘날까지도 작동하고 있으며 베두인족은 나바테아인들이 2000년 전에 건설한 고대 물탱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기반 시설이 문명보다 오래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0년 오티로프 박사의 분석은 이 특징을 밝혀냈고 그의 전산 유체역학 모델링이 그 기능을 밝혀낸 후에야 고고학 문헌에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저수지는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수격 현상을 제거합니다. 수격 현상은 파이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갑작스러운 흐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파입니다. 로마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중세시대의 시스템은 이 때문에 끊임없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현대 엔지니어들이 고대 파이프라인 구조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던 수동 감쇄 시스템을 그들의 네트워크에 구축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서기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지식이 어떻게 소실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왜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을까요? 중세시대에는 왜 그토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을까요? 나바테아인들의 지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요르단, 페트라. 높이 39m, 폭 25m의 수직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보물창고. 누군가는 이곳에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를 봉인해 놓았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깎아 내려갔습니다. 페트라에 있는 미완성 기념물 두 개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깎아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치 계단 같은 건설 플랫폼이 그 증거입니다. 노동자들은 절벽 폭만큼 좁은 선반을 만들고 그 다음 아래로 또 아래로 층층이 깎아 내려갔습니다. 건축물과 장식, 부조를 만들어내며 나아갔습니다. 미완성 기념물은 건설 과정이 중단된 순간을 포착한 듯합니다. 밑부분은 완전히 세밀하게 묘사되었지만 아랫부분은 거칠거나 거의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건설 플랫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비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나무 구조물을 지탱했을 지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사드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파사드에 있는 흠집이 비계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두 개의 미완성 기념물을 분석해보면 그 주장은 모순됩니다. 온전한 건설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절벽을 깎아 내려가면서 만든 연속적인 암석 선반입니다. 그들은 별도의 비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안반 자체가 작업 표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사드의 흠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부는 마감재인 회반죽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페트라의 다른 회반죽 건물, 예를 들어 거대한 사원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흠집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상징적 초식이었을까요? 미완성 장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라진 건축 요소를 부착하기 위한 지점이었을까요? 어느 것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파사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헬레니즘 양식의 코린트식 기둥, 삼각형 닭공, 장례 도상,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영묘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상층부에는 두 알의 동기를 상징하는 쌍도끼를 든 춤추는 아마존 여전사 조각상이 있습니다. 구조물 꼭대기를 장식하는 네 마리의 독수리는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운반자를 상징합니다. 입구 양쪽에는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을 지하 세계로 인도하는 푸시코 폼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사드의 모든 장식 요소가 무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모든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는 텅 빈 공간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텅 빈 건축적 극장과 같습니다. 웅장한 파사드 뒤에는 깎아낸 공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거칠애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속임수였을까요? 이제 지하를 탐험할 차례입니다. 보물 창고 앞들 아래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레이더가 전자기파를 땅속 깊숙이 보냅니다. 각기 다른 물질은 서로 다른 속도로 신호를 반사합니다. 빈 공간은 뚜렷한 이상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4년 8월, 베이츠는 현재 지면에서 약 6m 아래 지하 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결과 5m 곱하기 5.5m, 높이 2.7m의 묘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12구의 완전한 인간 골격과 부분적인 유해 한 세트가 있었습니다. 청동, 도자기, 철기 시대의 무덤 유물은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팀킨 박사는 광자긋 달광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퇴적물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퇴적물 속 서병 입자가 마지막으로 햇빛에 노출된 시기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 무덤 건설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중반에서 서기 2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도자기 분석 결과 무덤 유물은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까지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퇴적물과 잔해가 쌓여 원래 광장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이 낮은 뜰을 포장하고 보물 창고 입구 앞에 반사 웅덩이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중 요소는 나바테아 종교 건축에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13m 길이, 5m 폭의 계단이 더 오래된 무덤 위로 보물 창고 입구로 이어졌습니다. 계단은 보물 창고 건설이 시작되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존 무덤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무덤 중 하나는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2003년 발굴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을 근거로 기원전 25년에서 기원전 2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수십 년 후 아마도 기원전 9년에서 서기 40년까지 아레타스 4세 통치 기간에 보물 창고 건설이 의뢰되었을 때 건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초기 무덤을 덮어버렸습니다. 기념비적인 계단이 초기 매장지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고대 약탈자들과 자연적인 교란으로 인해 흩어진 인간 유해와 함께 이 무덤은 요르단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유적지 아래에 봉인된 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곳이었을까요? 왜 12명이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보물창고 자체는 무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고고하기 212년 동안 간과한 중요한 매장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뜰을 방문합니다. 모두가 보물창고를 사진에 담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12구의 시신이 그들의 발밑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계획의 일부일까요? 페트라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행렬길은 도시 중심부 근처의 카스르 알빈트에서 뱀처럼 굽이쳐 뻗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과 순례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통해 산에서 깎아낸 수천 톤의 잔해를 옮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 경로가 존재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작은 페트라에서 이어지는 뒷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은 험준한 지형 8km를 가로지르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 폐기물을 운반하기에는 비현실적입니다. 수도원 앞의 평평한 마당은 단단한 암석을 깎아 의도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양의 암석 폐기물을 추가로 발생시켰을 텐데
그 폐기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래 계곡에는 그 어떤 폐기물 더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근처 어디에서도 고대 채석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효율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르트로프의 연구와 미국 기계공학회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페트라 전역에서 채취한 돌을 실제 건축물에 재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을 조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돌이 발생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폐기물을 보관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보다스 신의 심포지엄에 대한 언급은 데이르가 기원전 1세기에 통치했던 나바테아 왕 오보다스를 기리는 종교적 숭배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곳이 그의 가족을 위한 무덤이자 기념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건축물은 나바테아 왕권이 절정에 달했던 서기 1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기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내벽에 새겨진 십자가는 비잔틴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교회나 은둔지로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수도원이라는 이름은 원래 용도가 아닌 그 후대의 용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 그토록 기념비적인 외관을 필요로 하면서도 내부는 단 하나의 단순한 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8m 높이의 문은 빛을 그 공간으로 인도합니다. 설계는 안뜰에서 보이는 외부의 장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식을 위한 것일까요? 어떤 모임을 위한 것일까요? 심포지엄에 대한 비문은 의례적인 식사를 암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종교 의식 장소로서 사단으로 이루어진 제단은 한쪽 끝에 위치하며 암석을 깎아 만든 물 웅덩이와 두샤라 신을 상징하는 베틸돌이 놓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안뜰에는 작은 단상이 있는데 아마도 제물을 바치는 탁자가 놓였을 겁니다. 단상에 새겨진 수로는 희생된 동물의 피를 산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처 헤그라에서 발견된 나바테아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드 와타드, 와트의 사제와 그의 아들 살림과 자이드 와트는 그들의 이중 해문을 위해 어린 살림을 두 가바트에게 바쳤다. 돌에 기록된 인신공양. 아로주 자신은 소년 소녀들을 제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세기 철학자 포르피리우스는 나바테아 도시 두마트에서 매년 소년의 목을 베어 산에 버려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고 자연적으로 부패하도록 하는 아스트리아 페르시아의 관행을 보고합니다. 페트라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단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했을 겁니다. 기원전 100년과 서기 100년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물은 확실히 제물로 바쳐졌을 겁니다. 향이 피워지고 축복이 내려졌을 겁니다. 두샤라와 아로주자에게 바쳐진 높이 6m의 오벨리스크 2개가 접근로에 서 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그들은 철분이 풍부한 붉은색으로 빛나며 마치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토템처럼 보입니다. 희생제단은 페트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발 하론의 아론 무덤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은 산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도시 아래에서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의식이었을까요? 어떤 희생이었을까요? 돌은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나바테아 문명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77,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반도,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한 서명과 짧은 인사말에 불과합니다. 광대한 텍스트는 극히 드물고 문학작품은 전무하며 역사적 기록이나 종교적 문서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바타 기록 보관소의 파피루스와 같은 법정 문서가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이는 할레베르의 편지 동굴에서 90년대에 발견된 것이죠. 마다임 살레오에서는 무덤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이 힐리가 93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천 점의 낙서가 목동과 여행자들에 의해 새겨졌지만 페트라에서 발견된 비문의 82%는 이름과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헤그라에서는 소유권 문서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페트라에서는 서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문자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줄 알았던 사회에서 문학작품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으며 신화와 기술 논문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로마에 필적하는 수압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세기 동안 국제무역을 지배하며 지중해 세계 그 어떤 건축물에도 뒤지지 않는 기념물을 건설한 문명이 어째서 이토록 희미한 기록만을 남긴 것일까요? 생존한 비문들은 나바테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아랍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북아랍어에서 차용된 어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기원전 2세기에 아람어에서 진화했으며 아랍 문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현대 아랍 문자를 정의하는 글자 연결은 나바테아 흘림체에서 발전했지만 그 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나무 판자나 유기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00건의 석조 비문을 남긴 사람들이 왜 중요한 텍스트를 보존하는데 취약한 재료에 의존했을까요? 어쩌면 나바테아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전 전통을 통해 기술 지식과 종교적 관습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수합공학은 세대를 거쳐 고도의 지식 전달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누군가가 수로의 윤곽을 가르쳤고 누군가가 물관리 기술을 전수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문자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나바테아인,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막 한가운데 불가사의한 도시 페트라를 건설한 고대 민족. 그들의 종교는 더욱 깊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나바테아 종교의 중심에는 두샤라, 구르샤르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그를 제우스 혹은 디오니소스와 동일시했습니다. 아루짜, 가장 강력한 여신은 아프로디테, 베누스와 연결되어 숭배받았습니다. 알라트, 통료의 여신은 아테나와 운명의 여신 마나와트는 네메시스와 비견되었습니다. 알카움은 신이자 전사로서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다신교 체계는 이집트의 이시스, 시리아의 바알 샤민을 흡수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의 상업활동은 그들의 왕국을 지중해 세계와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들 또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교적 혼합주의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바테아 숭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상이 없음, 즉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들의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신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덩이, 추상적인 기둥, 때로는 눈과 코가 간략하게 묘사된 베틸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헬레니즘 양식의 정교한 건축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페트라의 보물창고 파사드는 정교한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역시 화려한 장식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숭배한 신들은 그저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후기 이슬람의 아이콘 거부주의와 공유하는 북아라비아의 문화적 유산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나바테아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전통을 혼합했습니다. 신들 사이의 관계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두샤라는 때로는 알라트의 남편으로, 때로는 그녀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알라트와 아루짜는 어떤 지역에서는 동일한 여신으로 여겨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별개의 존재로 숭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비문에는 두샤라의 신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바테아의 신전은 명확한 위계 질서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웨닝 교수는 이러한 특징이 신성한 관계와 계급이 명확하게 정의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체계와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나바테아 종교는 조직화된 신전의 구조적 요소를 거의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신학이라기보다는 지역 상황과 집단의 필요를 반영했습니다. 각 사원은 동일한 신의 다양한 측면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페트라에 있는 날개 달린 사자 신전은 발견된 숭배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아마도 아루짜를 숭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헌납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왜 그토록 복잡하고 모순적인 신앙 체계를 유지했을까요? 그들의 종교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페트라, 그 심장부에 자리 잡은 카즈르 알빈트 신전. 페트라 최대 규모의 이 신성한 건축물은 과연 나바테아의 주신 두샤라를 위한 곳이었을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장엄한 행렬, 그들이 읊조렸을 신성한 기도문, 두샤라와 아루짜 여신에 얽힌 잊혀진 신화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페트라를 지탱했던 종교적 의례는 어째서 이토록 희미한 흔적만을 남긴 것일까요? 우리는 웅장한 신전을 목격하고 비문에 새겨진 신들의 이름을 읽으며 향을 피웠던 흔적과 희생된 동물뼈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 그들의 우주관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침묵은 의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시 로마인들이 기원 후 106년 나바테아 왕국을 합병하면서 종교적 기록들을 파괴한 것일까요? 아니면 4세기의 페트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흔적을 지워버린 것일까요? 어쩌면 나바테아인들은 애초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고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기원전 85년 아레타스 3세, 그리고 기원전 84년부터 기원전 62년까지의 혼란기, 기원전 9년부터 기원 후 40년까지 아레타스 4세 통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페트라는 시대에 따라 2만 명에서 4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수용했습니다. 척박한 사막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곡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번성했습니다. 휴식을 위한 수영장, 화려한 분수, 정교한 수로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풍성한 식물들, 다채로운 색상의 회반죽과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신전들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도시는 아라비아에서 이집트, 시리아, 지중해로 이어지는 주요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남부 아라비아의 유향과 모략은 낙타 대상들을 통해 페트라를 거쳐 이동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종교의식에 사용된 이 향기로운 수지는 엄청난 수요를 자랑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된 비단 역시 같은 길을 따라 이동했고, 아프리카에서 온 향신료, 직물, 상아 등 세계 대륙의 귀중한 상품들이 나바테아 영토를 거쳐 흘러갔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대상들이 휴식을 취하고 물자를 보급하며 거래를 할 수 있는 캐러밴서라이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무역 통제는 페트라의 모든 조각된 파사드에서 볼 수 있는 막대한 도를 축적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페트라의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바테아 왕국은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헤그라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거대한 아라비아 국경지대를 통치한 것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유대 하스몬 왕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략적 동맹과 군사적 능력으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기원전 312년 안티고노스 장군 휘하의 그리스 군사 4,600명을 섬멸한 낙타 부대는 단순한 의장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형과 기동성을 활용하여 우세한 적을 격파한 효과적인 사막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는 속국을 합병할 때 늘 그랬을까? 아라비아 페트라, 새로운 속주의 이름이다. 페트라는 여전히 수도였다. 삶은 계속되었다. 이것이 공식적인 발표였다. 그러나 진실은 눈앞에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사파이트 비문. 나바테아 전역의 바위들에 새겨진 글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사파이트는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고대 북아라비아 문자의 일종이다. 이것은 로마의 공식적인 선전물이 아니다. 개인적인 기록이자 낙서다. 그 안에는 나바테아인들의 전쟁, 로마와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력 충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하나의 비문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 나바테아의 왕 말리코스가 로마군 30개 켄투리아를 격파했다는 기록. 30개 켄투리아는 3,000명에 달하는 병력이다.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규모 전투였다. 로마군은 왜 이 사실을 숨기려 했을까? 3,000명의 로마군 사상자는 로마 군단 다수의 괴멸 혹은 심각한 피해를 의미한다. 이는 로마 제국이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 했던 군사적 재앙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왕의 죽음 이후 로마는 조용히 속국을 합병했다. 깔끔하고 간단하며 신의 섭리에 따른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한다. 왜 속주의 이름을 나바테아가 아닌 아라비아 페트라로 바꿨을까? 로마는 보통 기존의 지역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유데아는 정복 이후에도 유데아로 남았다. 이집트는 여전히 이집트였다. 하지만 나바테아 왕국은 아라비아 페트라, 즉 돌의 땅이 되었다. 나바테아의 정체성을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리려는 듯이. 키마도모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다. 라벨2세 소테레스 왕에게는 로마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 적법한 후계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왕은 죽었지만 왕의 계승이 순탄하게 로마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왕의 아들 혹은 형제들이 왕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 수 있다. 투쟁은 수년간 계속되었을 것이다. 수많은 비문들이 장기간의 분쟁을 암시한다. 로마 역사가들은 합병을 순조롭고 불가피한 과정으로 묘사했다. 그것이 로마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나바테아의 저항은 수년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원전 30년 이집트가 로마에 함락된 후에도 나바테아는 136년 동안이나 독립을 유지했다. 속국으로서 세금을 바치면서도 독립을 지켜낸 것이다.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을 때 나바테아인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일부 나바테아인들은 도시를 버리고 유목생활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로마 총독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나바테아인들은 모든 와디, 숨겨진 수원, 산길을 꿰뚫고 있었다. 대열을 갖춰 행군하는 로마 군단은 낙타를 탄 전사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보급선을 습격한 후 그들은 황량한 사막으로 사라졌다. 기원전 312년 4,600명의 그리스 군인을 섬멸했던 낙타 부대가 순순히 항복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로마는 어떻게 이들을 잠재울 수 있었을까? 나바테아인들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역사의 그늘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것일까? 서기 106년에서 150년 사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기록은 희미하게 흩어져 있고 그마저도 서로 모순된다. 거대한 신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었고 번성했던 콜로네이드 거리는 보행자 도로를 만들기 위해 좁아졌다. 양옆으로는 72개의 기둥이 솟아올랐지만 그 웅장함은 어딘가 어색하다. 건물 개조에는 로마의 건축 양식이 반영되었지만 그것은 찬란한 과거에 대한 어색한 모방처럼 보인다. 2세기 동안 페트라의 인구는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그 화려함을 지탱하던 경제적 토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교역로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출발한 배들이 홍해를 거쳐 지중해 항구로 향하면서 페트라를 가로지르던 육상, 향료의 길은 점차 잊혀져 갔다. 배는 낙타 대상보다 더 많은 물건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었다. 나바테아인들이 독점했던 사막 무역은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갔다. 이 세태는 갑작스러운 몰락이 아니었다. 100년에 걸친 긴 침식과 같았다. 페트라는 하루아침에 버려진 유령 도시가 되지 않았지만 번영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져갔다. 상상해보라. 서기 235년에서 284년 사이 로마 제국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의 침략이, 동쪽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는 불안정했고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다. 황제들은 암살당하기 일쑤였고 곳곳에서 내전이 발발했다. 제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동방의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급감했다. 국경이 야만족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향과 비단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2세기부터 페트라는 역사 기록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다. 도시는 제국의 변방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거대한 신전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는 2세기 말에 이미 쇠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벽은 무너져 내리고 지붕은 붕괴되었다. 더 이상 유지 보수도 보수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건물을 약탈하여 건축자재를 빼돌렸고 다른 구조물을 짓는 데 사용했다. 이는 도시 투자가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도시의 주요 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도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왜 그들은 도시를 버렸을까? 단순한 경제적 쇠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페트라의 무덤. 극히 드물게 온전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무덤은 비어 있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 훼손된 뼈 조각만이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은 달랐습니다. 2024년 8월까지 봉인된 채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청동, 도자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과연 이 무덤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도자기 분석 결과 무덤은 나바테아 왕국의 전성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한 유골에서 발견된 도자기 잔이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등장하는 성배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은 숨겨진 진실의 단서일까요? 그 잔은 2000년 전 나바테아인들이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로 세로 약 5m 사방, 높이 약 2.7m의 이 공간. 리처드 베츠 박사의 추정에 따르면 이 무덤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만들어졌으며 나바테아 왕국이 존속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페트라로 들어서는 모든 이는 보고를 지나치게 됩니다. 이 웅장한 건축물은 의도적인 과시였을까요? 이 무덤에 잠든 이는 누가 기억되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유골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식단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뼈 콜라겐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말입니다. 질소 동위원소는 단백질 공급원을, 탄소 동위원소는 식물 섭취 패턴을 보여줍니다. 치아 에나멜은 어린 시절의 영양 섭취 흔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뼈 구조는 육체 노동의 강도를 드러냅니다. 관절과 척추의 반복적인 스트레스 표시는 직업 활동을 암시합니다. DNA 분석은 이 12구의 유골 간의 혈연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형제 자매일까요? 부모와 자식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함께 붙인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발굴은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골 분석에는 수개월의 실험실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 12구의 시신은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나바테아 사회, 장례 풍습, 건강, 가족 구조에 대해 던져온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나바테아 무덤에서 수십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다른 무덤들은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인 보고 바로 아래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접성은 중요합니다. 위치는 지위를 나타냅니다. 크리스만 팀은 보고 건설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오래된 무덤을 매장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보고 정면으로 이어지는 13개의 계단은 수십 년 전에 존재했던 무덤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중 한 무덤은 기원전 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고는 아레타스 4세 통치 기간인 기원전 9년에서 기원 후 40년경에 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바테아인들은 묘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건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한된 공간 때문이었을까요? 상징적인 연속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이전 세대에 대한 왕권의 확고한 주장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 너머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페트라, 무덤들의 도시. 이곳과 헤그라에서 발견된 암굴 무덤만 무려 900개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재사용되었죠. 시신을 다른 곳에 안치했다가 뼈만 추려 매장하는 2차 매장 방식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라고 불리는 이 무덤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12구의 완전한 유골이 봉인된 채 발견된 것은 명백한 집단 매장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사망했거나 의도적으로 모아 집단 매장된 사람들. 유골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추측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입구가 내부를 비춥니다. 정면에는 창문 모양의 단순한 홈이 파여 있고 기념물 양쪽에는 사각형 탑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흔적입니다. 헬레니즘 양식의 코린트식 기둥은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 단단한 바위에서 조각된 장식 요소로 기능합니다. 구조적 지지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서 있는 그리스 신전에서 기둥은 지붕과 프리즈를 지탱하지만 이곳에서는 연속된 암벽에서 조각되었습니다. 순수한 장식일 뿐입니다. 정면은 이오니아식 프리즈로 장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모호합니다. 단순한 톤도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울 뿐입니다. 이 디자인은 보고의 복잡한 조각보다 덜 화려하지만 규모는 훨씬 웅장합니다. 높이 45m, 폭 50m. 다니엘 사암에서 조각된 건물 중 가장 거대합니다. 페트라에서 가장 큰 암굴 파사드입니다. 건물 꼭대기를 장식하는 항아리 자체만 해도 높이가 9m를 넘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단순한 방 하나일 뿐입니다. 장식도 조각도 그림도 없이 텅 빈 공간을 둘러싼 헐벗은 사암벽만이 존재합니다. 깊이는 약 10m, 폭은 12m에 불과합니다. 이 파사드와 내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바위가 제거되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입니다.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여 보고를 건설하는데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건축물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거대한 건축물은 이보다 더 큽니다. 숙련된 석공들이 7년에 걸쳐 끊임없이 작업해야 겨우 하나의 텅 빈 방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페트라의 다른 많은 무덤과는 달리 내부에 명백한 매장 흔적은 없습니다.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벽에 새겨진 벽감도 없고 지하 매장실로 이어지는 수직갱도도 없습니다. 지하 묘지도 없습니다. 누가 묻혔는지, 왜 지어졌는지 알려주는 비문도 없습니다. 만약 무덤이라면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만약 신전이라면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방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은 카스르 알빈트 신전과 날개 달린 사자 신전에서 발견되는 구성과 유사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단이 있고 뒷벽에는 신을 상징하는 베틸돌이 놓여 있었을 법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는 신전으로서의 기능을 암시합니다. 1990년대에 발견된 오보다스 심포지엄에 대한 비문은 이곳이 의례적인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심포지엄은 종교적인 만찬 행사였습니다. 종교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성스러운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죠. 하지만 신전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내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둥, 장식된 벽, 여러 개의 방, 사제를 위한 공간, 숭배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이 있어야 합니다.
수도원에는 이러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방과 벽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기둥은 다른 곳에서 채석하여 모양을 만들고 산 위로 운반하여 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식이 이러한 환경을 필요로 했을까요? 광장의 폭은 약 40m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종교 축제, 순례자들의 모임, 신비의식의 입문식, 신격화된 오보다스를 기리는 연례 행사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 내부의 비잔틴 십자가는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사용했음을 증명하지만 나바테아인들의 원래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잔틴 수도승과 은둔자들은 5세기부터 6세기까지 페트라 전역의 동굴과 기념물을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건축물에 십자가를 새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원래 목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도원의 모든 건축학적 선택은 외부의 장관을 강조합니다. 파사드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구불구불한 계단길을 따라 접근하는 여행자들은 바위 지형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르는 기념물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연극적이며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광장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와디, 협곡, 와디 아라바까지 뻗어있는 반사막 지형을 가로지릅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가 보입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광활한 사막을 보게 되고 페트라가 정착된 지중해 세계와 아라비아 사막 사이의 문명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도원은 이러한 경계적 위치를 구현합니다. 황무지로 진출하는 나바테아인들의 힘을 보여주는 기념물이자 국경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 기능, 텅 빈 방은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감춰진 진실, 잊혀진 왕국,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문명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도대체 나바테아인들은 왜 페트라를 버렸는가? 통념은 이렇습니다. 교역로의 변화, 로마의 지배, 잇따른 지진. 그러나 이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발굴자료, 브리검영 대학교의 데이르 고원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저명한 학술지들에 실린 나바테아 건축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이론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어갑시다. 로마가 서기 106년 페트라를 점령한 후에도 그곳은 여전히 수도였습니다. 새로운 건축물들이 세워졌고 도시는 즉시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서기 2세기까지 2만에서 3만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해상 무역로가 육로를 우회하면서 페트라를 거치는 향료 무역은 쇠퇴했지만 그 쇠퇴는 10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로마 제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게르만족의 침략, 페르시아 사상 왕조의 위협, 경제 혼란, 그리고 동방의 사치품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페트라는 역사 기록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2세기 후반, 페트라는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 자재를 약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도시에 대한 투자가 줄고 인구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트라의 주교들은 서기 347년, 359년, 그리고 362년에 열린 기독교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항아리 무덤은 교회로 개조되었고 중요한 교회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확산되는 와중에도 일부 나바테아인들은 전통 종교로 회귀했습니다. 고대 신전들은 서기 363년의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363년 5월 19일 거대한 지진이 페트라를 강타했습니다. 도시는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기둥도로는 부분적으로만 복구되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신전은 재건되지 않았고 대신 버려졌습니다. 배신전 역시 버려졌고 극장은 폐허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생명줄과 같았던 수로시설이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급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던 댐이 무너지고 토사가 퇴적되기 시작했습니다. 400년 동안 페트라를 번성하게 했던 정교한 수압 시스템이 마비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물 공급이 끊기자 도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점차 와디무사, 그리고 물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고르샤 산비탈의 정착지로 이주했습니다. 일부는 페트라 계곡에 남아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이슬람 시대의 도자기 파편은 그곳에 지속적인 거주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십자군 원정대는 서기 1130년부터 1180년 사이에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베두인 부족들은 그 장소에 대한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도시는 대도시 수도에서 작은 농업 공동체로 변모하여 오래된 구조물을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었습니다. 나바테아 문명은 쇠퇴했지만 그들의 땅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페트라를 안내하는 베두인족은 수세대에 걸쳐 이 지역의 무덤과 구조물에서 살아온 그들의 조상에서 기원합니다. 지표 투가 레이더와 라이더 스캔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지하 이상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제아드 알살라민 교수에 따르면 페트라의 85%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무너졌거나 땅에 묻혀 있습니다. 부르크하르트의 재발견 이후 212년 동안 고고학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유적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은 우리가 놓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래 아래에는 3만 명의 삶, 그들의 일상, 그리고 그들의 도시 전체가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명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돌 기념물을 남겼지만 그들의 지식은 그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수로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절벽은 여전히 새벽의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지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각도를 계산했는지 설명해주던 목소리는 1500년 전에 침묵했습니다. 페트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미스터리는 나바테아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정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페트라의 돌들은 침묵 속에 새겨진 그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